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40조 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 정부가 내일부터 전체 항공 편중 10%를 감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이민이자 약 8만 건이 취소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과 폭행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원이 37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1,000 이상이던 비만 치료제 가격이 $250까지 내려갑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과 이미 관세 협상을 성사시켜버렸다면서 관세 소송에서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환급 규모도 수조 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비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관세 소송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would be devastating to our country if we got a negative, devastating if we got a negative decis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 덕분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각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어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관세를 통해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have to develop a game two plan. We'll see what happens. Most people tell me we did very well.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 액수는 우리 돈 14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관세 금액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 절차도 상당히 복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지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내일부터 미국 전체 항공편 중 10%가 감축됩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관제사들과 보안요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서인데 비행 앞두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40개 공항을 중심으로 당장 내일부터 비행편 1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관제사 13,000명과 보안요원 5만 명에게 월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And we're not going to wait for a safety problem to truly manifest itself when the early indicators are telling us we can take action today to prevent
문제는 하루에 1,800편 26만 석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어떤 공항에서 얼마나 감축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공사들도 발표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어떤 항공편을 취소시킬지 이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열흘 안에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대체 항공편들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m supposed to come back on Monday, and I'm a little nervous about being able to get home. So, And why is that? because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lot of cancellations and delays. 주로 국내선 위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져서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경유를 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연결편이 끊기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바뀌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학이나 연수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 약 8만 건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자 취소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6,000건, 폭행 12,000건 등 범죄 관련이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16,000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취소된 비이민 비자에는 연수용 J비자, 직업훈련 M비자, 유학 및 교수용 F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진보적인 정책을 두고 월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누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자는 부유한 상류층 출신입니다. 인도계인 부모는 모두 하버드대 출신으로 아버지는 명문대 교수, 어머니는 유명 영화 감독입니다. 맘다니는 부모가 잠시 머물던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뉴욕에는 7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맨해튼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를 차례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이후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집을 압류당하는 걸 막아주는 상담 일을 하다가 진보 정치길로 접어들었고 2020년 29살 때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변도 놀라게 했습니다. 3등도 아슬아슬한데 워낙 이제 똑똑하고 진짜 잘 할 수 있을 거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민, 청년, 이민자층을 겨냥한 젊은 선거운동이 먹혀들었습니다. Will you be my Democrat? I just need you to vote. 양로원, 나이트클럽 등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찾아갔고 SNS로도 적극 전파했습니다. 맘다니는 당선 후 월세 동결과 버스, 보육 무료 등 자신의 핵심 정책들을 실현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It'll be focused on the cost of living crisis. It'll be focused on delivering for the New Yorkers who have been priced out of this city. 다만 취임 후 첫 정치적 패배를 맛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큰 변수입니다. As I've warned for many years, our opponents are hell-bent on turning America into a communist Cuba or socialist Venezuela, and you see what happened to those places. 또 세금을 더 내게 될 뉴욕 부유층들의 반발도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원이 37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85살의 펠로시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연방 하원 의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케어 입법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등 굵직한 정치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펠로시는 나라의 막대한 피해와 명성에 손실을 안겨준 사악한 여자라고 생각한다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 직구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9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연말까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판매용 물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200, 그 외 국가는 $150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지만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 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급증했습니다. 프랑스가 어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들어온 소포 20만 개를 모두 뒤져서 검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어린이 모습을 본떠 만든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재에 나선 겁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세관 직원들이 소포를 일일이 열어서 검사합니다. 내용물은 모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 제품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어제 하루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들어온 쉬인 소포 20만 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세관 직원을 비롯해 항공경찰과 검찰, 공정경쟁국 등 관련 수사 요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제품 유해성 등 관련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도 문제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Et là, ce qui est inédit, c'est qu'on contrôle 100% de tout ce qui va être arrivé pour qu'on puisse avoir une vision complète et précise et que du coup, surtout, on mette Shein devant ses responsabilités. 프랑스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선 건 쉬인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난 후부터입니다. 지난 1일 프랑스 공정경쟁국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이 쉬인에서 판매됐다고 밝히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쉬인은 해당 상품 광고를 즉각 삭제했지만 비난 여론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제품이 프랑스 법률과 규정에 부합한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s produits-là ne sont pas du tout contrôlés. C'est des produits dangereux, toxiques, dangereux pour la santé. Et là, Chine, il a une responsabilité. 프랑스 당국은 유럽연합에도 쉬인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EU 측도 위반 여부가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국에서 월 $1,000 이상이던 위고비, 젯바운드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가격이 $250에서 $350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환자에게 최애국 수준으로 약값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his is a triumph for American patients that will save lives and improve the health of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Amazing thing.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정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낮아집니다. 해당 제품은 내년 초 새 웹사이트인 트럼프 RX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중에는 참석자인 헬스케어 관계자 중 한 명이 실신해 발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마이애미 히트의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 자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에 휩싸인 두 채의 건물을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감독의 자택은 결국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팀의 원정 일정을 마치고 마이애미로 돌아오던 중 자택이 불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감독은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2028년 LA 올림픽까지 지휘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 7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브롱스 롱우드 지역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길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로 번졌고 이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의 연료 탱크에 불이 붙으면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댈러스 카우보이즈의 수비수 마숀 니랜드 선수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텍사스주 프리스코 경찰은 니랜드가 경찰의 추격 도중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뒤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NFL과 선수협회는 애도 성명을 내고 그의 가족과 팀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플로리다주에선 닭이 하루에 몇 개의 알을 낳는지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은 화요일 새벽 2시 48분쯤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던 4사람 중 한 남성이 다른 일행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의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권총을 꺼내 3사람을 향해 총을 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There was a conversation about how many, I kid you not, how many eggs a chicken can lay, and that conversation got a little heated, and as it went out into the parking lot, the conversation continued, and the shooter became agitated, became paranoid. 용의자는 피터 리에라로 폭행 미수와 공공장소 총기 난사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디몬 헌터스가 속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는 후속편 제작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개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 특성상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소 4년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올 여름 공개된 캐데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기록됐으며 삽입곡 골든과 소다팝 등은 그래미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LA 한인회관에서 제86주년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LA 한인회관에서 제86주년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광복회 미국 서남부 지회는 오전 11시 로즈데일 묘지에서 헌화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한인회관에서 순국선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한국 독립사 뿌리교육과 독립운동가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를, 김영석 3플러스 로지스틱스 그룹 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오는 22일 퀸즈 세인트조스 대학에서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과학은 2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참가 가능하며 수학은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협회 측은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20일까지 협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거나 대회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전역에서 청소년 통행 금지 기간이 크게 연장됐습니다. DC 시의회는 현행 90일이었던 청소년 통행 금지 기간을 20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헬로윈데이였던 지난 31일 네이비야드에서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창업 준비자 2명을 선발해 각각 $10,000씩 지원할 예정으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파워포인트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마감일은 11월 20일이며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투자 원금을 더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양해각서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한국 측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더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익도 나지 않는 거에도 이제 투자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습니다. 투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원금 회수 전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 것 역시 일본의 선례 때문에 바꾸진 못했지만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중간에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측 아니고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협상 결과 세부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미 투자 방식을 협상하면서 민간 투자 중심의 유럽연합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일본 방식으로 끌려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로 막았고 이유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거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습니까? 대통령실은 더 시간을 끌며 협상하지 못한 데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일본과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팩트시트 작성은 막바지 단계라며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건너편에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140m가 넘는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법원에서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주상 기자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사당 종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 35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2배로 올려주는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종묘 담장에서 170m 이상 떨어져 있는 세운 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서울시 결정의 근거가 된 2년 전 조례 개정은 무효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2년 전 시의회가 보존지역 밖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례를 삭제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종묘 앞에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문화유산 주변에서도 개발과 보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일부 내용을 해독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독된 내용은 군의 인사 시점이었는데 이걸 토대로 계엄 실행 1년도 더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성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입니다. 그간 지난해 4월 총선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구체적 작성 시점을 이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판독 불능이던 수첩의 한 페이지를 특검팀이 해독한 겁니다. 여인영, 화살표 소영기, 박안수, 김응준, 그 아래에 손식 등 이름이 확인된 건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였습니다. 여인영은 2023년 11월 중장 진급해 방첩사령관으로, 소영기는 같은 시기 방첩사 2인자로 진급했고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는 2023년 10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 김응준은 육본 참모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손식도 같은 시기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 사령관이 됐습니다. 손식 바로 아래 적힌 강은 차우라는 글자는 강호필은 차우 진급시킨다는 뜻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는데 손식 대장의 육사 47기 동기인 강호필은 실제 이듬해인 2024년 대장으로 진급해 후임 지상작전 사령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인영, 박안수 외에 나머지 장성들과 비상계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최소한 비상계엄 1년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해가며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수첩을 작성한 것이라며 수첩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함구해왔는데 특검의 수첩 해독으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지만 광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막혀서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하고 짧은 묵념만 해야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임기 중 매달 한 번 이상 호남을 찾겠다며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부터 광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장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막아선 겁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삽시간에 뒤엉켰고 장 대표는 방명록을 작성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5.18 참배장이 없다! 장 대표가 추모탑 앞까지 걸어가는 사이 한 시민이 달려들면서 장 대표의 양복 상의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름이 쓰인 근조 하안도 훼손됐습니다. 여기 하나 한 장이 말이 돼! 장 대표는 추모탑의 정면이 아닌 한쪽에서 거리를 두고 짧게 묵념한 다음 도착한 지 약 20분 만에 굳은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헌화와 분향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5.18 민주묘지 방문에 정치적 사진 한 장으로 치장할 무대가 아니다면서 불법 계엄을 미화한 인사가 발을 들이겠다는 것은 참배가 아니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중 2명이 조금 전 발견됐지만 한 명은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도 숨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이채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소방당국이 매몰된 작업자 7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소방이 어제 발견한 2명의 작업자 중 1명으로 의식이 있어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구조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오늘 새벽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1명도 소방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났다는 신고는 어제 오후 2시쯤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있었던 9명의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40년이 넘은 보일러타워 철거 준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모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1명 등 작업자 2명은 붕괴 직후 현장에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은 5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양옆에 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대원을 구조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소방은 일단 구조대원을 철수하고 탐지경과 탐지 장비를 투입해 구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U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몇 % 줄일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정해서 제시하지 않고 두 가지 범위 중 하나를 고르기로 했는데 이런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뻘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제철 산업 현장. 막대한 석탄을 쓰다 보니 전체 산업 부문 배출 탄소의 40%를 철강 산업이 차지합니다.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기술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노력 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2035년 상용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2035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8년 대비 최소 24.3%로 주요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력 분야로 68.8%, 그다음 수송 분야가 50.5%의 감축 과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50 내지 60 혹은 53 내지 60 이렇게 하한선과 상한선을 둔 두 가지 범위가 정부안으로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위로 감축률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사회는 상한선은 포장용이고 50 내지 53%가 정부의 목표치라며 이는 정부가 내놨던 4개 후보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축 비율을 가속화하지 못하면 그만큼 산업 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서 이후에 감축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면 산업계는 지난해 전문가들로 꾸려진 기술 작업반이 제시한 가장 강도 높은 감축안이 48%였다면서 50% 이상이면 기업의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 동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브라질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11월 6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